네, 순천향병원 정신건강학과 유현철입니다. 앞에서 너무 이제 자세하고 상세하고 좋은 강의 많이 들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세대 자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청년 하면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노인하고 소아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소아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요새 애들은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뇌가 발달하는 단계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신체 기능이나 뭐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제 좀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고 뭐 신체 기능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치매라든지 인지기능 장애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 기간이어서 또 따로 떼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하고 소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청년 파트가 사실은 제가 찾아봐도 어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생각한 거는 야, 그러면 나는 청년인가?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아까 사진 나왔는데 청년 같나요? 댓글 아무도 안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은 아마도 만으로는 저 밑에 청년 상한을 보면 잘하면 걸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안 하죠. 키는 안 큰데 옆으로는 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성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정신적으로는 무르익었다고 하면은 약간 슬픕니다. 이게 좀 더 무르익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마음은 청년은 맞는 건데 어떤가 하는 이런 데서 혼자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럼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미국과 유엔에서는 15에서 24세라고 하는데 통계적 목적이고요. 요새 인터넷에 보면 되게 특이한 밈 같은 게 돌아다녀요. 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유엔에서 청년 기준을 65세로 바꿨다 이런 거예요. 그 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유엔 65세 청년 쳐보세요. 그러면은 20세부터 65세 청년이라고 했고, 뭐 66세부터 79세가 작년이다. 그 80세부터 노인이다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거 없는 밈이에요. 근거 없는 밈이고 아마도 최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농담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선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사연 34세, 39세, 아까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뭐 40몇 세인 지역대도 있다고 하니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요거는 원래 이게 슬라이드가 한 장씩 나왔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거 평균 수명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에는 18세, 로마 시대에는 26세, 천금에는 미군 49세, 지금은 이거 2012년이거든요. 84세, 77세가 이거보다 지금은 훨씬 많아요. 여성은 거의 90세에 가깝고 남성분도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를 갖다 대입을 하면 청동기 시대에서는 청년이라는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도 아닐 겁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중장년이 됐을 거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잘하면 청년에 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웃으면서 넘어가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의 뭐 1845년도에 만들어진 소설인데 이 소설을 제가 중학교 때 읽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이게 나이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 선원 에드몽 당테스가 19세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마을에 결혼하는 그 분이 이제 약혼하고 그런 분이 메르세데스가 15세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청년으로 나옵니다. 청년으로 나오고 그를 질투한 중년 선원이라고 나와요. 당글라르랑 뭐 기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30대 초반이에요, 전부. 그리고 에드몬 당테스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화려한 복속을 펼치는 나이가 다 저보다 동생입니다. 네. 그때 막 백작이라고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큰 돈 벌고 부자 다니고 지금은 그 나이에 그러고 다니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다 믿었다는 얘기죠. 이때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제가 에드몽 단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주례를 쓸 나이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제 자식들 나이가 되는 거예요. 보고 이거 밑에 거는 유명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 중반이에요. 14살, 15살, 16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확 깨져. 이제 10대들 얘기 같다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러면서 아까 고대 로마 26세라고 말했는데 고대 로마 원로원 자격이 40세 이상입니다. 원로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늙을 것 같은데 40세면 이제 꽤 늙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 전국 시대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청년 장수가 이제 10대 중반 이렇게 나오고 10대 14세 이런 15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 장수라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나오고요. 너도 결혼할 나이가 다가온다고 10대 초반한테 얘기를 하고 내 나이 28살인데 인생 50이다. 반 넘어 살았으니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에 패한 장수가 나옵니다. 네. 네, 이때는 제 나이가 가면 이제 황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일문건의 양으로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습니다. 손자가 11세가 되어 술을 가르쳤는데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라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는 안 그러냐? 근현대는 1940년에서 1950년 북한을 세웠을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30살, 38세예요. 그리고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장군은 32에서 34세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그러면 김일성 예,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일성, 백선엽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김정은은 젊다고 얘기하죠. 네, 김정은은 1984년생이에요. 나이 비슷하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장계석이라고 장제스라고 그분이 어느 학교 교장을 했는데 나이가 27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고요. 제가 한 개 더 넣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원래는 밑에 싹 오게 만들었는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했고 구속이나 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뜻대로 행동하는 세대. 기존 세대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신세대는 X세대죠. X세대는 지금 현재 47세에서 58세입니다. 곧 환갑이시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의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47세에서 58세를 한번 떠올리세요. 떠올리시고 이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속이나 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뜻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세대를 가르는 것들이 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생각들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도덕도교사 윤리교과서 많이 나오는 거죠. 15지약, 31입, 40부록, 50지천명, 62순, 70종심 이렇게 나오는데 지약은 학문을 배우고 30은 의립, 독립을 하고 40은 부록인데 네, 그래서 독립을 좀 약간 중요시 여긴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경정신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초기 성인기 내용이 쭉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체로 한 20에서 40세 정도를 초기 성인기로 보고 있고, 자아의 발달이 지속이 된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독립, 여기도 독립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 과제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인다운 정체감을 갖는 거다. 그래서 학업, 직업, 파트너와의 진지한 관계, 결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발달 과제는 친밀감을 위한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안정되게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독립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 초기 성인기, 청년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관계 형성을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이 되는 경우를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성인기의 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이제 부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양육위한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부부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된다. 고민을 하게 되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갈등을 양육계에서 재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업과 놀이로부터 좀 정리를 하면, 이 시기는 이제 학업과 놀이로부터 일과 직업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적절한 직업 정체성, 건강한 여가와 놀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교과서로 되어 있고요.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15, 29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한 15.3명, 여자 11.2명입니다. 항상 자살 통계를 보면 남자가 좀 이제 항상 두세 배는 높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가 자살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치명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시도 자체는 여자가 많고, 실제로 사망한다는 남자가 많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동연령구간의 사망 원인은 2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위. 국내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25.7명인데 남자가 35.5명, 여자가 15.9명. 이게 역시 이제 비슷하게 남자도 많게 나오고 있고요. 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 간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굉장히 많고 20, 30대는 적어 보이지만 현재는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20, 30대 남녀 비율 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원래는 남자가 몇 배 높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성이 좋지 않은 건데 따라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자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30대의 경우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고 자살 시도나 다해가 많은 편. 그러니까 사망 원인 1위라는 게 사실 20, 30대에 사망할 거를 생각해 보면 뭘로 사망할까? 그러면 사실 병으로 사망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되게 사고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자살이 이제 1위인 상황입니다.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통계라이긴 한데 1위 정신과적 문제, 2위 경제생활 문제, 3위 남녀 문제, 30대는 1위 경제생활 문제, 2위 정신과 문제, 3위 가정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구별할 수 없죠. 정신과적 문제, 경제에 떼놓을 수 없고 정신과랑 가정 문제, 남녀 문제 당연히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섞여 있는데 그냥 편의상 나눈 걸로 저는 좀 보였고요.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이제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34세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 투신과 가스 비율이 높다. 그리고 공공장소와 숙박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집보다 연애, 학업, 직업, 가족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 이 결과가 좀 재밌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포인터가 정확히 안 돼서 네,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울 평균 점수가 이제 왼쪽에 있고 우울 위험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연령대별 우울 평균 점수와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개월마다 이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가 이제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요. 이제 가만히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 컬러를 보시면 우울 평균 점수와 우울 위험군이 여성이 이제 높아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여성이 핑크색으로 굉장히 높고 남성은 이제 파란색으로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낮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연령대별 우울 평균 점수 이렇게 나오고 우울 위험군 이렇게 나오는데 30대는 계속 높습니다. 30대는 계속 이제 가장 높은 축에 속해져 있고요. 20대가 조금 특이해요. 20대가 좀 특이한데 20대는요 낮았다가 올라갑니다. 보면 처음에 2020년에 시작할 때는 밑에 쪽에 있는데 낮았다가 올라가는데 앞서 많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청년들이 문제가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안 가죠. 학교를 등록을 해도 안 가고 안 가는 상태에서 졸업하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이제 학교 학업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 임상에서 제가 그 20대 분들을 봤을 때 좀 느낀 점들이 있다면 밤낮이 없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냐 그러면은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 다르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자고 집에서 핸드폰 보다 자고 이렇게 돼서 뭔가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문제가 되듯이 요새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자살 생각 비율을 이제 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자살 생각 비율은 남자가 높아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여성분이 우울 평균 점수와 우울 위험군이 높은데 자살 생각 비율은 남자보다 높거든요. 여기 만약 2021년 3월 자료 볼게요. 제일 피크 친 거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일 피크 친 거 21년 3월 자료를 보면 남자의 17.4%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나오는데 비율이. 근데 남자가 그때 우울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여기 멀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1년 3월 데이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남자는
거의 자살 생각을 할 때까지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우울하다는 생각을 해야 내가 우울하니까 치료를 받겠다, 우울하니까 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도 나는 별로 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연령대별 자살 생각 비율도 마찬가지로 20, 30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20대가 높고 20대가 증가했던 점이 좀 특이점이었습니다. 네, 청년기 자살에 대해서 보면 이제 청년기 자살에 특화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어디까지 청년인지 알 수가 없고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사실은 청년 시대에 따라서 금방 달라져요. 이게 3,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청년이 다르죠.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결정이나 제대로 된 연구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부족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봤는데요. 신경정신학 교과서에는 생물학적 원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로토닌 대사체 얘기도 있고요. 자살의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라는 게 어떤 뭐 유전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유전이 돼서 자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살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거고요. 쌍쌍아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입양하는 게 쌍둥이에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 입양했을 때 자살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과 방어 요인이 있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다. 그래서 위험 요인은 사람을 자살하는 방향을 이끄는 요인이다. 자살 성향, 뭐 급성 방아성 인자, 급격한 스트레스, 이별, 상실, 갈등 이런 것들이 자살 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서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방어 요인은 자살을 막는 방향을 작용하는 인자다. 긍정성, 화목한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좀 여러 가지 찾아본 것들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된 기타 고찰들인데요. 이제 문화적인 특성들을 좀 설명하는 거죠. 자살에 관대했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지로 놓는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살의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뭐 오죽했으면, 이런 거 자살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요새 최근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다 삶의 조건을 중시했던 문화, 동반자살이라고 다 적었는데 일부러 틀리게 적은 거예요.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이죠.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인데 최근에도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이 좀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부모는 자살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힘든데 부모 없이 살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요새도 누가 저런 사람들이 많냐고 하는데 통계 찾아보면은요. 아직도 매년 3, 4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 40건 넘더라고요.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40건도 있고 50건도 있고 60건도 있고 그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정신과 치료와 자살에 대해서 최대한 쉬쉬하는 문화, 이제 스티그마 얘기는 이제 항상 정신과 하면 나오는 얘기죠.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제 아직도 낮은 수준인 정신과 방문인을 이제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제 외래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기록에 남아요? 취업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러면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기록에 남아요? 물어보면 어디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본인도 잘 모르세요. 부모님 잘 모르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보험공단 청구 기록이랑 저희 병원 데이터에 남는다. 그러면 뭐 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안 나간다.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 그거 나가서 문제된 게 없고 취업으로는 차별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얘기하면 누가 가서 조회해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쉬쉬하는 문화가 있죠. 자살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자살 대부분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저도 아마 찾아보니까 많이 남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전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강력한 가업이 있는 사회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입, 취직,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자식들 출가 등 나이에 정해진 과제가 있고 남들만큼 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명절에 가면은 취직, 결혼, 뭐 대입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캠페인을 할 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관심이 많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산층, 좀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 평범하게 산다, 조금 여유 있다, 뭐 편하게 산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OECD 기준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예요. 그래서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60에서 750만 원.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준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그럼 주관적인 기준들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22년이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중산층 인식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이 월소득 686만 원 이상의 순자산 9.5억 이상이에요. 순자산은 빚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월소득 686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세후 소득이니까 연봉 1억이 넘어야 되고 순자산 9.5억 이상이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제 우리나라의 비율이 상위 사실 10%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10% 될까 말까 할 텐데 모두가 이거를 안 되면 자기는 부족하다. 나는 이제 이거 안 되니까 나는 참 이제 좀 가난하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 정도면 꽤 산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어깨 펴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들에 대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뭐 SNS가 문제다. 뭐 자랑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면 죽도록 노력하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가 17년 됐습니다. 17년. 이게 되게 유명한 웹툰에서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게 17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좀 쌓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살 위험도 평가인데, 네, 제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에 어떤 게 자살 위험이고, 자살 보호 요인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왼쪽이 조금 위험 요인이고, 오른쪽이 보호 요인입니다. 보면은 연령이나 성별 이렇게 있는데 연령 성별은 바꿀 수가 없죠. 연령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나이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성별은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또 역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고 봤을 때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고 관계가 안 좋은 거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나옵니다. 무직이 좀 안 좋고 무직이 자살 위험이 높고 위험도 높은 쪽에 고립되어 있고 관계가 안 좋고 그것도 가족이나 사회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고 항상 직장도 당연히 이제 무직이 되게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신체적인 질환이나 알코올 섭취, 뭐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대상을 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표현해서 넣어둔 겁니다. 네, 자살 예방 관련해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예방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80%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살 의사를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내용인데 다른 연구들 보면 98%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95%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티가 좀 난다. 속된 말로는 티가 난다 이 얘기고요. 자살 의사를 밝히는 사람의 절반은 죽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살하겠다고 뭐 위협하던 사람이 전혀 없이 조용해지고 침착해진 것도 위험 징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들이 있는 이유는 좀 신경을 쓰자는 얘기죠.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응급실이든 외래든 이렇게 오면 좀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 뭐 네 맨날 힘들다고 한 지 오래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도움을 받을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밑엔 참고인데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입원이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및 정신적인 문제 확인하고 치료하고 뭐 약물 치료, 정기경련 치료, 흡입제도 있어요. 흡입제 비싸긴 한데 최근에도 나와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살 가능성 있는 우울장애 환자들은 회복기에 자살할 우려가 있다. 네, 활력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다. 요거가 이제 항상 알려져 있어서 늘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거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살짝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 우울 평균 점수랑 우울 위험군을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우울 피크가 지금 제가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럼에 있죠. 우울 피크가. 근데 자살 사고 피크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에 있습니다. 이게 자살 피크랑 우울 피크가 6개월 차이 나요. 여기도 이렇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면서 뭐 청년 자살이 늘어난 추세에 대해서 사회적 정책적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나이로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유가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 새해가 되어서 한 살 더 먹고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청년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만 34세 얘기했으니까 35세 자살은 청년 자살이 아닌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있고요.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중년 노년의 나이가 돼서 자살하면 그거는 통계적으로 당연히 중년 노년인데 그건 청년 자살 문제는 아닌 거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청년시기에 많이 중요한데 경제 취업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사는 파트너 친구 관계 이런 고립 문제가 중요한데 이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50, 60이 돼서 이제 또 더 고위험군 나이죠. 50, 60이 돼서 자살을 하면 그러면은 청년이 아닌 거냐, 청년 문제랑 완전히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청년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게 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도 있다. 자살과 관계 있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 또 여러 가지 불안증의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면 자살과 가장 관계 있는 요인은 절망이라 나옵니다. 호플레스니스인데 절망이 나오고 그건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망은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고 결국에는 뭔가 중년기 또는 그 이후로 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왜 나이는 사람이 들잖아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좀 제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밑에는 중년기 내용인데요.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교과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정서적 심리적 변화도 급격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희망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끄고 와서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아까 유튜브 여기 방송할 때 청년은 청춘 했을 때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청춘은 그 자체로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희망은 미래고 미래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개인 상담 시에는 공감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전문적인 상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분들한테도 좀 얘기하는 건데 뭐 파이팅 힘내라 이거는 뭐 파이팅하면 좋죠. 근데 몰라서 파이팅 못하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남들이 한 얘기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취직, 결혼 몇 살 때까지 뭐 하고 얼마 모아야 되고 뭐 하고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잘 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